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헤어진 여자친구는 저주받은 인간이다. 5년간 사귄 여자가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4년째가 지날 무렵부터 여자친구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귀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도 나중에 결혼하자고 이야기하곤 했고 언젠가는 진짜 결혼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나는 막 대학을 졸업했지만 아직 취직처를 찾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나 자신조차 가누지 못하는 상황인데 왜 결혼 이야기를 대뜸 꺼내는 걸까? 여자친구는 자기도 일하겠다고 말해왔지만 남자인 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살다 보면 아이도 생기겠지요. 적어도 가정을 나 혼자 부양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길 때까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의견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몇 번이고 설득에 나섰지만 서로의 의견은 어긋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있으니 결혼하고 싶다. 지켜주고 싶으니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우습게도 그런 마음이 오히려 이별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사랑을 속삭이던 입은 끝내 서로에게 더러운 말을 내뱉고 말았고 그녀가 외친 2번 다시 보기 싫어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우리 관계는 그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반년 정도 지났을까요?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다고 잊을 수 없는 사랑이라며 울며 호소했습니다. 매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터지고 말았던 큰 싸움 탓에 나는 완전히 정남이가 떨어졌던 터였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뒤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4월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만나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만나서 얼굴을 보면 마음이 움직일 거라 여긴 거겠죠. 나는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성격이라 사귀고 있을 무렵에는 모든 결정을 여자친구에게 미루곤 했었습니다. 그런 내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런 제안을 했던 거겠죠. 물론 나는 거절했습니다. 다음 전화는 이틀 뒤였습니다. 3번째나 전화를 받으니 슬슬 기분이 나빠지더군요. 전화기에 여자친구 이름이 뜨는 것도 보기 싫어. 쿠션 아래 핸드폰을 던져넣고 없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진동이 다 울리고 멈췄나 싶으면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몇 번이고 견딜 수 없어 큰맘 먹고 핸드폰을 집어드니 부재중 통화가 30통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기분 나빠 견딜 수가 없더군요. 뭐라고 한마디 해줄 생각으로 통화 버튼을 누른 순간이었습니다. 왜 안 받는 거야? 뒤에 전화기를 채 대지 않아도 들릴 정도로 심한 절규였습니다. 한심한 이야기지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지더군요. 그녀의 분노를 가라앉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문득 떠오른 거짓말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핸드폰을 잊어먹고 나갔다가 지금 막 돌아왔다고. 그리고 가능한 한 상냥한 목소리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크크크 낮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울고 있는 건가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껄껄 웃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집 앞에 자판기 있지? 지금 보여? 내 방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자판기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 창밖을 바라본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귀신 같은 얼굴을 한 채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사귀던 5년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한 번이라도 봤다면 당장 이별을 구했을 거라 생각할 정도로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나는 겨우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밝은 햇빛을 받으면 마음이 달라질 거라 여겼죠. 살짝 커튼을 열고 밖을 내다봤지만 자판기 쪽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안심하고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창문 정면 가느다란 전봇대에 기대듯 앉아 그녀는 내 방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고 입이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힘껏 커튼을 닫았습니다.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구나 싶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알아채지 못하게 슬쩍 밖을 보니 그녀는 여전히 전봇대 옆에 앉아 내 방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일주일 정도는 버틸 식량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녀라도 배는 고플 것이고 목은 마를 테며 화장실은 가고 싶겠죠.
나는 틈을 봐서 방을 나온 뒤 당분간 친구네 집을 돌아다니며 묵을 작정으로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들여다보지 않을 때만 볼일을 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늘 거기 있었습니다. 나흘째 밤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희희낙낙해서 방을 나오려다 현관문을 보고 우뚝 멈춰 섰습니다. 우편물 구멍이 기묘한 형태로 열려 있었습니다. 신문 정도만 들어올 수 있게 열리는 타입이라 다행이었습니다. 90도로 돌아가서 열리는 타입이었다면 나는 거기서 그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을 테니까요. 더 열기 위해 손가락이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저기 들여보내줘.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서로 사랑했었잖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 뇌리에 떠오른 것은 오랜 세월 봐왔던 사랑스러운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판기 옆 귀신 같은 얼굴만 떠오를 뿐 나는 머리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미친 듯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몇 시간 정도는 잠을 자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린 뒤 조심스레 이불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가만히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우편물 구멍에서 새빨간 줄이 수도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끼 하고 철판이 살짝 열리더니 무언가가 던져져 들어왔습니다. 붉은 줄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아차림과 동시에 나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고기토막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아져서 내 방에 들어올 생각이었던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깥이 소란스러워지더니 구급차 불러 하고 소리치는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더욱 소란스러워지더니 잠시 지나 문 열어주세요 하고 말하는 남자 목소리가 들려와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열고 싶지 않았지만 남자는 경찰일 테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도 그 앞 복도도 새빨갰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구급차로 옮겨진 듯했고 경찰 쪽에서도 배려를 해줘 대면하지는 않았죠. 발견됐을 때 그녀는 자기 손가락을 물어뜯었다고 합니다. 나는 곧바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은 건물 입구에 편지함이 있는 곳으로 골랐습니다. 처음 이사했을 때는 커튼을 열 때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몇 개월 뒤 그녀가 자살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솔직히 안심했습니다. 안 됐다 싶었지만 안도하는 마음이 더 강했죠. 어느덧 내 마음도 안정을 찾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끼, 철컥, 끼, 불규칙하게 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에서요. 끼, 철컥, 끼, 다른 곳으로 가도 소리는 들려옵니다. 노이로제 증세까지 생겨 여자친구와도 헤어졌습니다. 그러자 소리는 멎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그건 기분 탓이었으리라 여기고 나는 다시 새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끼, 철컥, 끼, 나는 지금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은 평생 할 수 없겠죠.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평생 홀로 남을 수 없을 겁니다. 아직도 그녀가 문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잘라내고 있으니까. 두 번째 이야기, 저주받은 화장대. 이 이야기는 내가 옛날 일하던 디자인 회사 거래처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들은 것입니다. 그녀도 나도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라 공통 화제가 많았습니다. 서로 일이 빨리 끝나면 함께 저녁을 시켜 먹기도 하고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장래 전망을 늘어놓으며 자주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나는 그녀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고백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인이라 섣불리 고백했다 사이가 멀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가끔 둘이서 밥이라도 같이 먹는 사이라도 행복하지 않을까. 그녀에 대한 마음을 가슴 가득 품은 채 한 달에 두어 번 있을까 말까한 식사 자리만 기다리며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그녀와 몇 번째인가 같이 저녁을 먹던 날 우연히 그날 밤 방송되는 공포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나는 혹시 무서운 일이라던가 직접 겪어본 건 없어? 하고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딱 한 번 무서운 일을 겪어본 적 있어요. 라며 그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그녀 애인은가 상경한 미대생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탓에 겁도 많고 낯도 가렸지만 워낙 성격이 밝았던 탓에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도 잔뜩 생기고
즐거운 학창 생활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A씨는 휴일마다 친구와 함께 잡화상, 앤틱숍을 돌아다니는 게 취미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럽 가구를 주로 다루는 작은 가구점에서 꽤 낡은 화장대를 발견하고 한눈에 반해버렸다고 합니다. 그 화장대는 거울 주변에 전구가 달려 있어 옛날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분장실에서 쓰던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무척 화려한 물건이었죠. 다담이 8장짜리 원룸에서 사는 입장인데다 가격도 만만치 않았기에 한 번은 A도 포기하고 돌아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 화장대가 뇌리에서 잊히질 않아 결국 중학교 때부터 모아온 저금에 2개월치를 먼저 보내주시던 부모님 용돈까지 탈탈 털어 그 화장대를 사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샤워를 마친 A는 빨리 그 화장대 앞에 앉아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렸습니다. 올해부터 하얀 피부에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A입니다. 거울 주변에 달린 라이트에 부드러운 불빛 덕인지 거울 속의 A는 평소보다 더욱 희고 아름답게 보였다고 합니다. A는 마치 자신이 진짜 할리우드 여배우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잠겨 황홀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과제에 치여 사는 매일매일 중에 그 거울 앞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A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A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은 거울 앞에 앉아있을 때를 빼면 A는 조금씩 성격이 나빠지기 시작했답니다. 대학에서 친한 여자 동기가 요즘 더 예뻐진 것 같은데 남자친구라도 생겼어? 라고 말을 걸어올 때 기쁜 마음도 있지만 속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못생긴 거사. 너희들이랑 나는 달라 생각하고 친구들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피어오르더랍니다. A는 원래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의 애매모호한 태도에도 분노가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어느새 그것은 A의 마음 밖으로 나와 태도에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많던 주변 친구들도 슬슬 A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좋아하던 남자 역시 A가 권해야 마지못해 어울려주곤 했습니다. 그 모습 또한 A의 초조함을 더욱 크게 만들었고요. 어느 날 노천 카페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뚱하게 있는 그를 보고 A는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러는데? 나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확실히 말하지 그래. 그런 태도 짜증나거든. 그러자 잠시 가만히 있다. 그는 A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럼 확실히 말할게. A 너 처음 만났을 때랑 성격이 꽤 달라진 거 알아? 전에는 온화하고 누구하고든 상냥하게 이야기했었다고. 거기다 얼굴도. 거기서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내 얼굴이 뭐가 어떻다는 건데? 똑바로 말하라고. A는 소리를 떽 질렀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말이야. A 너 성형한 거야? 다른 애들도 다 수군대고 있어. 확실히 얼굴이 바뀌었다고. 원래는 비었었는데 왜 그렇게 인상이 센 얼굴이 되어버린 거야? 그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A는 앞에 있던 컵을 들어 그의 얼굴에 물을 끼얹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내가 성형 같은 걸 했을 리 없잖아. 장난치지 마. 주변 사람들의 의아한 시선을 뒤로하고 화가 잔뜩 나 어지러운 머리로 A는 휘청휘청 카페 화장실에 들어섰습니다. 성형이라니 내가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 왜 다들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거야?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세면대에 토악질을 하다 문득 눈앞의 거울을 물끄러미 봤답니다. 그 순간 A는 자신의 얼굴의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내 얼굴이 이랬던가. 그 순간 집에서 그 화장대 거울 비치던 자기 얼굴이 떠오르더랍니다. 지금까지 왜 깨닫지 못했는지, 왜 아무렇지도 않게 그 거울을 바라봤던 것인지 A 스스로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거울에 비치던 A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인도 아니고 아예 본 적 없는 백인 여자였다고 합니다. 눈은 A보다 크고 조금 눈꼬리가 위로 올라간 눈이었고 눈썹도 강해 보이게 생겼다고 합니다. 무척 아름다운 북유럽계 여성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붉고 웨이브가 들어간 긴 머리였습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브러쉬로 빗고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문득 거울을 다시 보고 A는 오싹해졌습니다. 자기 얼굴이 그 거울 속 여자와 닮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동 따위 원래 자신이었다면 할 리가 없었을 터입니다.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주변을 업신여기는 기분 따위 이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분노와 초조함 또한 그녀의 것일 터입니다. 그녀가 나를 취해 변해가고 있다니 공포로 덜덜 떨면서도 A는 이미 돌아간 그에게 전화해 사과하고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그 거울이 있는 방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에 그에게 도움을 요청해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싼 화장대라 원래 샀던 곳에 반품할까 싶기도 했지만 자기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또 나올까봐 결국 그대로 해체했다고 합니다. 그 후 몇 주 지나지 않아 A의 얼굴은 원래대로 돌아왔고 성격 또한 온화하고 상냥한 원래 A씨 성격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소원해졌던 친구들과도 다시 친해졌고요. 한동안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화장대를 해체했다고 딱히 저주가 내린 것도 아니었고 이상한 일은 그걸로 끝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후 그녀는 그 무렵 찍은 사진을 휴대폰으로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눈이 지금 그녀보다 컸고 눈꼬리도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녀와는 다른 얼굴을 보니 등골이 오싹하더군요. 혹시 성형하기 전 얼굴은 아니었을까 싶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그런 판단에는 자신이 있는 데다 무엇보다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이 진짜 외국인 같았기에 진심으로 믿게 되었죠. 더불어 나는 그녀에게 고백도 제대로 못하고 회사 간 거래가 끊기면서 지금은 그저 소원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제일 아쉽네요. 세 번째 이야기, 묵념. 아침에 눈을 떠 부엌으로 가면 엄마는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다. 아빠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출근과의 싸움을 벌인다. 내 부모님은 맞벌이 부부이시다. 두 분 다 아침 일찍 집에서 나가시면 나도 아침 일찍 집을 나선다. 내가 향하는 곳은 유치원. 둘 중 한 분이라도 퇴근을 빨리 하신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두 분 모두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돌아오기 때문에 난 언제나 유치원 종일반의 거의 붙박이었다. 누리야 오늘은 아빠가 태워주실 거야. 엄마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얼른 나가봐야 돼. 밥 먹어 얼른. 난 언제나 엄마가 유치원에 바래다 주곤 하지만 가끔 이렇게 바쁜 날은 아빠가 대신해서 날 바래다 준다. 사실 난 많은 걸 바라진 않는다. 그저 작은 관심과 애정을 바라는 것 뿐이지만 맞벌이를 하시는 우리 부모님께 그런 관심과 애정을 바라는 것은 어쩌면 내 욕심일지도 모르겠다. 얘가 오늘따라 왜 이래? 너 고기 좋아하잖아. 너 좋아하는 걸로 해줬는데 먹기 싫은 거야? 아무리 좋아하는 반찬을 해준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어차피 밥을 다 먹고 나면 나는 또 지루한 유치원에 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야 할 텐데. 물론 유치원에 나만 있는 건 아니다. 다른 친구들도 있지만 그 친구들은 하나같이 오후 5시만 돼도 부모님이 데리러 오셔서 언제나 오후 5시가 지나면 난 혼자였다. 선생님들도 하루 종일 친구들에게 치인 탓인지 종일반인 나를 봐주진 않는다. 나도 그걸 알기에 떼를 쓰거나 칭얼거리지도 않는다. 그냥 묵묵히 혼자 구석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 뿐. 밥 안 먹고 싶어요. 나지막이 엄마한테 말을 꺼내보았다. 그러자 엄마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내게 옷을 입히고 아무 말 없이 들쳐 아는 채 집을 나섰다. 그 뒤를 따라 아빠도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차가 주차되어 있는 지하 1층을 향해 내려가는데 그 와중에 엄마는 아빠에게 투덜투덜거리며 열심히 핀잔을 놓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대체 누굴 닮았는지 이제 좀 컸다고 투정이 늘었어. 난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인 채 두 분의 얼굴만 번갈아 보며 분위기만 파악할 뿐이었다. 참나, 누가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아빠도 질세를 한마디 거들고 나섰다. 그러자 엄마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식으로 아빠에게 말했다. 그걸 말이라고 하니 지금. 네가 돈이라도 잘 벌어오면 내가 일 안 해도 되잖아. 그럼 얘도 유치원 안 맡겨도 되고. 뭐 교육. 네 입에서 나올 소리냐 지금 그게. 두 분의 싸움은 마치 가을날의 산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야, 요새 월급쟁이 한 달에 200 벌기도 힘들어. 그거 알고나 그런 소리에. 그러는 너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번다고 유세야. 허이고, 잘나셨어. 그래. 한 달에 꼴랑 200도 겨우 벌어오는 주제에 입만 살아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에 도착했을 때
두 분의 말씨름도 끝이 났다. 난 엄마 품에 안겨 있다가 아빠에게 옮겨졌다. 엄마는 나를 아빠에게 안겨주면서 열심히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아빠는 그런 엄마의 얼굴을 슬쩍 째려보며 진저리가 난다고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이 둘의 싸움이 꼭 나 때문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본 나였다. 나만 아니었어도 두 분의 싸움은 시작조차 안 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태어남으로써 두 분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하나둘 쌓이다 보니 결국 터져버렸다. 나만 없었으면 두 분이 싸울 일도 생기지 않았을 테고 보다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혼쭐했다. 그러는 사이 어느새 차는 유치원 앞에 도착했고 아빠는 뒤에 타 있는 나를 아무 말 없이 들쳐 안고서 유치원 선생님께 인계했다. 짧은 한마디와 함께 오늘은 내 엄마가 좀 바빠서 제가 대신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누리 오늘도 종일반이죠?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아빠는 출근 시간이 늦어 서둘러 가야 한다며 짧게나마 인사를 마치고 간단히 목례를 한 뒤 곧장차로 돌아갔다. 그러자 선생님은 방금 전 친절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싸늘한 눈빛과 목소리를 한 채 나를 친구들이 있는 공간에 덩그러니 놓고서 휙 뒤돌아 가버렸다. 유치원의 일과는 늘 똑같았다. 아침에는 비디오를 시청하며 시간을 보내고 간식 시간을 잠시 가진 뒤 오후가 되면 모두 낮잠을 자게 한다. 대부분 아이들은 선생님 말대로 각자 자리를 잡고 누워서 잠을 자고 또 나와 같이 낮잠이 없는 아이들은 구석에 혼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곤 했다. 그러다가 서너 시간 정도가 흐르면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부모님이 데리러 오기도 하고 할머니가 데리러 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형, 누나와 같이 오는 부모도 더러 있었다. 난 언제나 그런 모습을 보며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친구들을 데리러 온 부모님도 그런 부모님께 달려 나가는 친구들도 모두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다. 난 부모님이 데리러 와도 언제나 풀이 죽어 있었다. 내 부모님은 언제나 잔뜩 쌓인 피로감에 쩔어 녹초가 된 상태로 날 데리러 오셨기 때문이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 어리광을 피우겠는가. 하루하루가 그저 지루한 일상의 연속이기만 한 내 초라한 모습에 오늘도 고개를 숙인다. 그때였을까? 문득 유치원에 전화가 울렸고 그 전화를 받은 원장 선생님은 상당히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무슨 일일까 궁금해진 나는 통화 내용을 듣고 싶어 슬금슬금 선생님 곁으로 다가가 몰래 엿듣고 있었는데 그 통화 내용의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을 알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기가 무슨 당직 선생이 있는 학교도 아니고 저희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상대는 엄마였다. 아무래도 나를 데리러 올 생각이 없는 듯 보였다. 하루만 유치원에서 지워주면 안 되냐는 질문을 받고 원장 선생님은 난감해하는 얼굴로 인상을 찌푸리고 계셨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가려고 했지만 문득 유치원의 현관이 열려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냅다 뛰어 유치원을 벗어났다. 내 뒤에선 원장 선생님이 열심히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유치원을 나왔다. 행여 선생님께 잡힐세라 얼른 뛰어서 집과 최대한 먼 곳으로 뛰었다. 어차피 부모님은 이제 날 버릴 게 분명했으니까. 부모님이 날 안 버린다 해도 유치원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듯 나를 센터로 보낼 테고 그곳에 가면 분명 날 안락사로 죽일 게 뻔하니까 라는 생각에 잠겨 걷고 또 걸었다. 나는 당신의 유기견입니다.